그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 나는 그것이 그리는 불규칙한 경로를 무심하게 눈으로 쫓았다. 하나, 둘, 셋, 10까지 세다가 길을 잃었다. 그의 어깨뼈 부근에서 잠시 멈췄다가 이내 척추의 오목한 골을 따라 사라졌다. 마치 내 존재처럼 흔적도 없이 천장에는 희미한 균열이 있었다. 거미줄 같기도 하고 마른 강바닥 같기도 한 모양. 저 균열은 언제부터 저기에 있었을까? 어제 아니면 내가 이곳으로 이사온 첫날부터 중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냥 거기에 있었고 나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이 격해질수록 시야가 흔들렸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그 균열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것이 지금 나의 유일한 닻이었다. 귓게 울리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거친 숨소리. 그리고 삐걱이는 낡은 침대의 비명. 이 방을 채우는 모든 소리와 감각들 속에서 나만이 유령처럼 떠다녔다. 내 몸은 여기에 있었지만 나는 여기에 없었다. 나는 닳고 다른 방어 기제를 꺼내 들었다. 정신을 몸에서 분리시키는 것. 나는 관객이 된다. 이것은 내가 겪는 일이 아니다. 저기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은 껍데기일 뿐. 고통도 쾌락도 그 무엇도 느끼지 못하는 인형. 끝났어. 민준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는 내 위에서 몸을 일으키며 툭 내뱉었다. 땀으로 축축한 그의 몸이 떨어져 나가자 차가운 공기가 맨살에 소름처럼 돋아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욕실로 향했다. 곧이어 물줄기가 세차게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천장의 균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내 몸을 내려다보았다. 여기저기 희미하게 남은 자국들. 이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일까? 아니면 내가 나 자신에게 가하는 형벌의 흔적일까? 민준과의 관계는 그런 것이었다. 감정 없는 섹스. 우리는 서로의 이름 외에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저 외로움과 공허함을 잠시 잊기 위해 서로의 몸을 탐할 뿐이었다. 아니, 그는 외로웠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었다. 나는 공허함을 잊기 위해 그를 이용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그 공허함을 확인하기 위해 그를 만났다. 이 행위가 끝나고 난 뒤에 찾아오는 지독한 허무감만이 내가 유일하게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으니까. 샤워를 마친 민준이 옷을 챙겨 입었다. 그는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협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다음 주에 또 연락할게. 그것이 우리의 대화의 전부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그가 남기고 간 돈을 보았다. 언제나처럼 그것은 화대가 아니었다. 그는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란 걸 알았다. 그것은 그가 내게 그어놓은 명확한 선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관계는 이 종이 몇 장의 가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만의 방식. 그리고 나는 그 방식에 기꺼이 동참했다. 감정적인 연결은 위험하니까. 기대는 상처가 되니까.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다. 몸을 일으킬 기력도, 욕실에 들어가 이 끈적한 감각들을 씻어낼 의지도 없었다. 그냥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영원히 이 공허 속에 잠겨 있을 수 있다면 그때였다. 정적을 깨고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 뜬 것은 모르는 번호. 스팸이겠거니 무시하려다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다. 어쩌면 민준이 무언가를 두고 갔을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생각. 여보세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실례지만 이은서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정중하지만 서늘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세강의 김영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진철 회장님의 요청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세강, 한진철,
들어본 적 없는 이름들이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시라고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은서 씨 본명 맞으시죠? 98년 5월 12일생, 서울 서대문구 출생. 남자는 내 신상 정보를 정확하게 읊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 불안감이 엄습했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걸까? 맞으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수화기 너머로 남자가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말은 내 25년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한마디였다. 이은서 씨, 저희는 오랫동안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네, 당신은 이은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은 한서연. 태양그룹 한진철 회장님의 25년 전 잃어버린 외동딸이십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태양그룹 회장님의 딸 한서연 장난 전화겠지. 누군가의 악의적인 농담일 거야. 하지만 남자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진지했고 그가 읊었던 내 정보는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천장의 균열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방 안의 모든 것들이 일그러지고 멀어져 갔다. 내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침대 위로 떨어졌다. 수화기 너머에서 여보세요 한서연 씨 하고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누구지? 이은서 아니면 한서연. 민준이 남기고 간 차가운 온기. 그가 던져두고 간 구겨진 지폐. 그리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악몽처럼 느껴졌다. 땀과 정객으로 얼룩진 이불 위 나는 벌거벗은 채로 길을 잃었다. 그 전화가 현실이었음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내 허름한 원룸의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그것이 또 민준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문을 열자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어제 수화기 너머로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 김영훈 변호사와 그의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내 누추한 공간과는 이질적인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한서연 씨 맞으시죠? 김 변호사는 더 이상 내게 이은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었다.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내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그의 말은 질문이었지만 거절의 여지는 없었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옷장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에서 가장 낡지 않은 티셔츠와 청바지를 꺼내 입는 동안 그들은 좁은 현관에서 묵묵히 기다렸다. 그들의 침묵은 나의 초라함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냈다. 내가 챙길 짐은 없었다. 이 방에 나의 것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건물 밖으로 나오자 눈이 부신 햇살과 함께 내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차였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차에 오르는 짧은 순간 나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어젯밤 한 남자가 나갔고 오늘 아침 다른 남자들의 차를 타고 떠나는 여자.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뻔했다.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익숙했던 동네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사라졌다. 좁고 지저분한 골목 낡은 상점들, 회색빛 건물들. 내 25년의 삶이凝수호된 그 풍경들이 차창 밖으로 유화처럼 번져나갔다. 서울의 다른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넓고 깨끗한 도로 세련된 빌딩, 그리고 마침내 나무가 울창한 언덕 위의 부촌.
내가 속해본 적 없는 세상, 얼마나 달렸을까. 차는 거대한 철문 앞에서 멈췄다. 문은 소리 없이 열렸고 그 안으로 들어서자 완벽하게 조경된 정원과 분수 그리고 성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저택이 나타났다. 숨이 멎는 듯한 위압감. 나는 이곳이 앞으로 내가 살게 될 집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없었다. 또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나는 마법에서 깨어난 듯 정신을 차렸다. 차에서 내리자 집사로 보이는 나이 지긋한 남성과 여러 명의 사용인들이 일렬로 서서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그 낯선 호칭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대리석이 깔린 현관으로 들어섰다. 안은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화려했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벽에는 내가 값을 매길 수도 없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차갑고 깨끗하고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거대한 박물관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다. 이곳에는 사람 사는 온기가 없었다.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중년의 남자였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태양그룹의 총수 한진철 회장.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그는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더 마르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나를 보는 그의 눈빛은 혼란과 죄책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기업을 지휘하는 거인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저 늙고 지친 한 명의 남자로 보일 뿐이었다. 예, 소연아.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손을 뻗었다. 그가 내 어깨를 감싸려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거의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남자의 갑작스러운 접촉에 대한 뿌리 깊은 공포. 나의 반응에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상처와 실망의 빛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는 어색하게 손을 거두며 헛기침을 했다. 오느라 힘들었지. 미안하다. 아비가 너무 늦게 너를 찾아서.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25년 만에 만난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괜찮아요 라고 위로해야 할까? 아니면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원망해야 할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였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낮고 안정적인 목소리가 우리의 어색한 침묵을 깨고 들어왔다. 나는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슈트, 군더더기 없는 자세,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것처럼 깊고 차분한 눈빛. 그는 이 저택의 차가운 화려함과 놀랍도록 잘 어울리는 남자였다. 동시에 그에게서는 기계적인 냉정함이 아닌 고유한 강인함이 느껴졌다. 한 회장이 반가운 기색으로 그를 맞았다. 오 강전무, 왔는가? 이리 오게. 소개할 사람이 있네. 남자는 우리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시선이 잠시 내게 머물렀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감각에 휩싸였다. 지금까지 나를 향했던 모든 시선들. 김 변호사의 사무적인 눈빛 사용인들의 조심스러운 호기심. 한 회장의 죄책감 어린 시선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의 눈은 나를 태양그룹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타이틀로 보지 않았다. 그는 나를 동정하거나 분석하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놀랍도록 고요했지만 내 모든 방어막을 꿰뚫고 들어와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내가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던 불안함, 내가 입고 있는 낡은 옷과 어울리지 않는 이 공간에 대한 이질감, 그리고 나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손끝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알아차린 것 같았다. 나는 처음으로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다. 두려웠다. 그의 시선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내 존재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그 시선에 붙잡혀버린 기분. 그것은 위협적이면서도 기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제대로 보고 있다는 느낌. 내 딸 서연이다. 그리고 이쪽은 일신그룹의 강지훈 전무. 앞으로 널 여러모로 도와줄 사람이야. 회사 일이나 다른 모든 것들까지. 강 전무는 내가 아들처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니 모르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도록 해라. 강지훈. 나는 그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그가 내게 한 걸음 더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지훈입니다. 나는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내 차가운 손을 부드럽게 감싸는 그 온기에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환영합니다,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그의 눈빛만큼이나 차분하고 깊었다. 그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되찾은 듯한 착각. 나는 이 남자가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혹은 구원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새장 안에서 나는 나의 간수 혹은 구원자가 될지도 모르는 그를 그렇게 처음 만났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과 같았다. 매일 아침 나는 잠에서 깨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로 올라섰다. 비단 잠옷과 구름처럼 푹신한 침대는 나의 것이 아니었다. 거울 속에 비친 값비싼 옷을 입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여자도 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서연이었고 나는 여전히 어둡고 축축한 골방에 갇혀있는 이은서였다. 내 하루는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다. 아침에는 테이블 매너와 교양을 위한 미술사 수업, 오후에는 경영 수업과 승마 레슨이 이어졌다. 저녁에는 아버지 한 회장과 어색한 식사를 하거나 사격의 인사들과의 저녁 약속에 끌려 나가야 했다. 나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모두 나를 백지 상태라고 불렀다. 그들은 그 백지 위에 완벽한 상속녀의 모습을 그려 넣기 위해 애썼다. 걷는 법, 웃는 법, 말하는 법까지.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이 되어갔다. 순종적인 태도는 나의 오랜 생존 방식이었으니까. 반항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하지만 밤이 되면 억눌렀던 모든 것들이 악몽이 되어 나를 찾아왔다. 어둡고 비좁은 공간, 목을 조르는 듯한 압박감. 벗어나려 발버둥쳐도 몸은 쇳덩이처럼 무거웠다. 비명을 지르려 해도 목에서는 바람 새는 소리만 나올 뿐이었다. 언제나 같은 악몽. 나는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소리 없는 비명을 삼키며 잠에서 깨어났다. 럭셔리한 침실의 고요함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이 거대한 황금 새장 안에서도 나는 여전히 그때의 그 방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변화는 강지훈 전무 그가 나타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약속대로 그에게 나에 대한 거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그는 나의 공식적인 후견인이자 비공식적인 감시자였다. 그는 일주일에 2~3번 저택을 방문해 나의 교육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다른 선생들처럼 나를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켜보고 질문하고 때로는 침묵했다. 그의 침묵은 다른 사람들의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에 가까웠다. 그의 앞에서는 완벽한 상속녀를 연기하기가 힘들었다. 그의 깊은 눈은 나의 가면 뒤에 숨은 불안과 공포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불편하면서도 이상하게 그의 방문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는 이 가짜 세계에서 유일하게 진짜처럼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내 새로운 삶의 정점은 태양그룹 자선갈라에서 찍었다. 내가 공식적으로
사격에 대비하는 날이었다. 나는 수백만 원짜리 실크 드레스를 입고 수십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었다. 등 부분이 깊게 파인 드레스는 서늘한 공기가 맨살에 닿게 했다. 나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라와 박혔다. 기적적으로 돌아온 상속녀.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시기, 그리고 계산적인 속내가 번뜩였다. 나는 훈련받은 대로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걸고 꼬숩하게 서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여러 유력 인사들에게 소개했다. 나는 그들이 건네는 명함을 받고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고 샴페인 잔을 입에 가져갔다.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흘러갔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웅궁거리며 멀게만 느껴졌다. 그때였다. 아버지와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한 늙은 정치인이 친근함의 표시로 내 등 뒤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맨살이 드러난 나의 등을 툭 하고 두드렸다. 따님을 찾으셨으니 한 회장님께서는 천군만마를 얻으신 기분이시겠습니다. 허허.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그의 손이 닿은 부위에서부터 얼음이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내 심장이 귀 옆에서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다. 숨이 턱하고 막혔다. 눈앞에 화려한 연회장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거칠고 두꺼운 손, 역겨운 술 냄새, 힘으로 나를 짓누르던 무게감, 악몽의 파편들이 현실을 잠식했다. 안 돼, 안 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을 것이다. 아버지를 포함한 그 누구도 내 상태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고 있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투명한 유리벽 안에 갇혀버린 기분.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어느새 내 곁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며 아버지와 정치인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렸다. 서연 씨, 안색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잠시 바람을 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는 내 떨리는 손에서 샴페인 잔을 부드럽게 빼앗아 근처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나의 팔꿈치를 가볍게 잡았다. 등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세심한 배려였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빠르고 침착해서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것처럼 보였다. 그는 나를 이끌고 인파를 빠져나왔다. 우리는 아무도 없는 발코니로 향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가 멀어지자 비로소 밤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나는 난간을 붙잡고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옆에 서서 내가 진정할 시간을 주었다. 그는 괜찮아요 라고 묻지 않았다. 내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묻지도 않았다. 지금은 그 어떤 질문도 폭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잠시 후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그의 손에는 샴페인이 아닌 따뜻한 물이 담긴 유리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잔을 내게 건넸다. 마셔요. 나는 기계적으로 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가락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천천히 물을 마셨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얼어붙었던 내 몸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그는 발코니 구석에 벤치에 앉았다. 내게 앉으라고 권하지도 다가오지도 않았다.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계속되었을까? 1분, 어쩌면 10분. 그의 고요한 존재감 속에서 미친 듯이 날뛰던 내 심장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나는 그를 훔쳐보았다. 달빛을 받은 그의 옆모습은
조각상처럼 차갑고 단단해 보였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 단단함 속에 얼마나 섬세한 배려가 숨겨져 있는지. 그는 나의 부서진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판단하거나 동정하는 대신 그저 조용히 내 곁을 지켜주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나의 비명을 오직 그 한 사람만이 들어주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거대한 황금 세장 안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어쩌면 저 남자 강지훈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갈래에서의 그날 밤 이후 강지훈은 나를 대하는 방식을 미묘하게 바꾸었다. 그는 더 이상 나의 선생이나 감시자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그림자이자 나의 유일한 숨구멍이 되었다. 아버지는 그날 일에 대해 전해 들었지만 그저 내게 더 좋은 정신과 의사를 붙여주겠다고 말했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부서진 것을 돈으로 고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달랐다. 그는 내가 부서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저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라고, 그래서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듯했다. 예정되어 있던 갑갑한 수업들 중 일부가 예고 없이 취소되기 시작했다. 대신 그는 약속이나 한 듯이 저택으로 나를 데리러 왔다. 오늘은 밖에서 수업하죠. 그가 말하는 수업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나를 거대한 국립박물관이나 유명한 오페라 극장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우리의 첫 번째 야외 수업 장소는 인사동의 한적한 골목에 숨어있는 작은 갤러리였다. 그곳에는 유명 작가의 작품 대신 이름 없는 신진 작가들의 거칠고 도발적인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그림들은 혼란스러웠고 때로는 불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그림들 앞에서 오랫동안 발을 뗄 수 없었다. 그는 작품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내 옆에 서서 함께 그림을 볼 뿐이었다. 그러다 문득 내게 물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서연 씨? 그 질문에 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지금껏 아무도 내게 그런 것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항상 나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무엇이 정답인지를 주입하려고만 했다. 이 작품은 작가의 고뇌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색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와 같은. 하지만 그는 나의 기분을 물었다. 정답이 없는 질문이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림 속에서 울부짖는 듯한 형상을 보며 나직이 대답했다. 답답해요.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대답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판단도 평가도 없었다. 그저 그렇군요 라고 말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인정과 이해의 무게는 실로 거대했다. 그는 나의 감정을, 나의 해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안에 무언가가 해방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또 다른 날 그는 나를 헌책방으로 데려갔다. 빽빽한 책장에 꽂힌 낡은 책들에서는 기분 좋은 종이 냄새가 났다. 그는 특정 책을 추천하는 대신 내가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먼지가 쌓인 책들 사이를 헤매며 잊고 있던 평온함을 느꼈다. 이곳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새 것인 저택과는 정반대의 공간이었다. 시간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래서 더 인간적인 공간. 나는 달코 다른 시집 한 권을 발견했다. 유명하지 않은 시인의 책이었다. 나는 무심코 한 페이지를 펼쳤다. 상처는 별이 된다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그 책을 들고 있는 것을 본 그가 다가와 계산대로 가져갔다. 내가 무어라 말하기도 전에 그는 계산을 마쳤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말없이 책을 건넸다. 그것은 선물이자 무언의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너의 상처도 언젠가는 별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는 듯한. 그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조금씩 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물론
내 과거의 끔찍한 비밀에 대해서는 아니었다. 그저 이은서로서의 삶의 파편들이었다. 비 오는 날이면 쑤시던 낡은 원룸의 창틀에 대해, 돈이 없어 며칠 동안 라면만 먹었던 날들에 대해, 가끔 찾아와 밥을 주던 길고양이에 대해. 그것은 불평이나 자기 연민이 아니었다. 그저 나의 일부였던 사실들을 덤덤하게 늘어놓는 것이었다. 그는 언제나 진지한 얼굴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결코 나를 동정하거나 힘들었겠군요. 같은 상투적인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의 과거를, 내가 살아온 시간을 하나의 역사로 인정해 주었다. 그의 경청 속에서 이은서우와 한서연으로 분리되었던 나의 자아가 서서히 하나로 합쳐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나는 그가 사준 시집을 읽으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민준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를 잊고 있었다. 아니, 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빛을 알게 된 후로 민준이라는 어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렸다. 하지만 그는 집요했다. 다시 전화가 울렸다. 받지 않으면 저택으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나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감정하고 거칠었다. 무세운 일이야. 오늘 밤 시간 어때? 저번에 갔던 모텔 괜찮던데. 그의 말에 속이 메스꺼워졌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알았어 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내 몸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지독한 공허함 속으로 도피하는 것에 익숙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강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의 등을 건드리지 않으려 팔꿈치를 잡아주던 그의 조심스러운 손길.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던 그의 배려. 나의 시시한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주던 그의 진지한 눈빛. 그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더럽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존중받아 마땅한 한 명의 인간 한서연이었다. 민준의 요구는 나 자신에 대한 모독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더는 나 자신을 이렇게 취급할 수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했다. 내 안의 오랜 두려움과 자기 파괴적인 충동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억눌렀다. 아니, 나의 단호한 대답에 그가 잠시 침묵했다. 뭐, 안 맞나? 그리고 나는 아주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이 사슬을 끊어내야만 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아주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야, 너 지금 무슨... 나는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삐 하는 신호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통쾌함보다는 이상한 고요함이 밀려왔다.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족쇄 하나가 풀려난 기분. 나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걸음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나의 의지로 내디딘 첫걸음이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민준과의 관계를 끊어낸 것은 분명한 승리였다. 하지만 그 승리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나는 내 삶의 작은 일부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지만 내 삶 전체는 여전히 나의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아버지 한 회장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이례적으로 들뜬 얼굴로 나를 서재로 불렀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건축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최첨단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이 결합된 누가 봐도 멋진 주상복합 건물의 조감도였다. 세어여나 이걸 보렴. 그는 설계도의 특정 지역을 가리켰다. 익숙한 동네 이름이었다. 내가 이은서로서 25년을 살았던 곳, 이게 내게 주는 아비의 선물이다.
네가 살던 그 낡고 지저분한 동네 전부 밀어버리고 이 건물을 지을 거다. 최고의 주거 공간, 최고의 상업시설. 그곳을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탈바꿈시킬 거다. 그는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베푸는 것처럼. 이제 그 지긋지긋한 과거는 잊어버려라. 아빠가 다 깨끗하게 지워줄게. 지워준다고 그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순간 서재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아버지의 목소리도 벽난로에서 타닥거리는 불꽃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시야가 흐려지며 눈앞의 화려한 설계도가 의미 없는 선들의 집합으로 보였다. 나의 과거. 그가 지긋지긋하다고 표현한 나의 시간들. 그에게는 지워버려야 할 오점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그것이 내 삶의 전부였다. 끔찍한 기억들, 상처, 고통.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살아남았다. 곰팡이가 핀 벽 삐걱이는 침대 겨울이면 외풍이 들어오던 창문. 그 모든 것이 나의 생존의 증거였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했던 세상에서 그 공간만이 나의 존재를 증명해 주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지우겠다고 했다. 나의 역사를, 나의 투쟁을 이은서라는 인간을 통째로 지워버리겠다고 말했다. 그의 손에는 내게 가장 잔인한 폭력이었다. 그는 나를 구원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나의 과거를 미화하고 보기 좋은 상자 안에 넣어 전시하고 싶어 할 뿐이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반짝이는 트로피는 원했지만 이은서라는 상처투성이의 과거는 원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 거대한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숨이 막혔다. 그러지 마세요 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오랜 시간 학습된 복종이 그 비명을 삼켜버렸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그것을 감격과 동의의 표시로 받아들인 듯 만족스럽게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 손길이 불에 데인 듯 뜨거웠다. 그날 밤부터 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저택의 모든 것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부드러운 침대는 가시밭처럼 느껴졌고 맛있는 음식은 모래알처럼 껄끄러웠다. 나는 유령이 되었다. 곧 사라질 존재. 나의 과거가 지워지면 나 또한 지워질 것만 같았다. 며칠이 지나고 창밖으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한 폭우였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나를 향한 세상의 비난처럼 들렸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나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 값비싼 실내복 위에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였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른다. 그저 본능적으로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꽉 움켜쥐었다. 나는 방을 뛰쳐나왔다. 복도에서 마주친 사용인들이 놀라 나를 불렀지만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나는 미로 같은 복도를 달려 현관문을 열어젖혔다. 그리고 쏟아지는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아가씨 어디 가세요?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다. 머리카락과 옷이 축축하게 달라붙고 신발 속으로 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원했다. 이 차가운 감각만이 내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었다. 나는 무작정 달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내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나의 옛집은 곧 사라질 테니까. 나는 이 세계에도 저 세계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 이상 뛸 수 없게 되었을 때 나는 낡은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서 멈춰 섰다. 흠뻑 젖은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텅 빈 도로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빗줄기 사이로 번지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축축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넘겼다. 아버지, 김 변호사 주치의. 나를 한서연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들은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그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강지훈, 나의 가면 뒤를 꿰뚫어 보던 남자. 나의 비명을 들어주었던 남자. 나의 시시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던 남자. 그는 어쩌면 나를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의 이름을 눌렀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그가 전화를 받았다. 서연 씨.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억눌렀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다. 나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들이 울음과 함께 터져 나왔다. 내가 없어져요. 다 지워진대요. 에브데요 지금. 그의 목소리가 단번에 심각해졌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빗줄기와 어둠뿐이었다. 몰라요. 버스 정류장, 옛날 집 근처. 나는 덜덜 떨리는 이로 간신히 말했다. 무서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제발 그가 들어주기를.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대로 끊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절망감이 나를 덮치려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믿음직한 목소리였다. 알았어요. 거기 그대로 있어요. 움직이지 말고. 내가 갈게요. 금방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힘도 없이 꽉 쥔 채 주저앉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절망의 끝에서 나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때 어둠을 가르고 한 줄기 빛이 나를 향해 다가왔다. 익숙한 검은색 세단의 헤드라이트였다. 차가 내 앞에 멈춰 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그가 내렸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폭우 속으로 걸어 나왔다. 와이셔츠가 순식간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처음 보는 깊은 걱정과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다. 그는 내 앞에 멈춰 서서 자신의 재킷을 벗어 내 어깨를 감쌌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찾았네요. 그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폭풍우가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강지훈의 아파트는 한 회장의 저택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저택이 차갑고 거대한 박물관이라면 그의 공간은 따뜻하고 정갈한 안식처였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한쪽 구석에 놓인 턴테이블과 낡은 LP판들, 부드러운 조명과 은은한 커피향. 모든 것이 강지훈이라는 사람을 닮아 있었다. 과시적이지 않지만 자신만의 확고한 취향과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 그곳은 나 같은 이방인을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지친 몸을 뉘고 싶게 만드는 이상한 평온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젖은 내 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값비싼 러그를 적시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곧장 욕실로 이끌었다. 따뜻한 물로 샤워부터 해요. 감기 걸리겠어요. 그는 익숙하게 온수를 틀고 욕실에 따뜻한 김이 차오르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문을 닫기 전 그는 문가에 깨끗하게 포장된 새 칫솔과 부드러운 수건을 놓아주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옷은 문 앞에 둬요. 내 옷이라 좀 크겠지만 일단 입고 있어요. 나는 문을 잠그고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 섰다. 따뜻한 물이 얼어붙었던 몸을 녹여주었다. 나는 샤워를 하는 내내 내가 그의 공간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낯선 남자의 집.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나를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배려가 묻어 있었다. 그는 나를 환자나 문자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저 흠뻑 젖은 사람에게 마른 옷과 따뜻한 물을 내어줄 뿐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문을 열자 문고리에 그의 것이 분명한 하얀 티셔츠와 회색 트레이닝 팬츠가 걸려 있었다. 옷에서는 방금 세탁한 듯한 깨끗하고 부드러운 섬유 유연제 향이 났다.
나는 그 옷을 입었다. 그의 체향이 희미하게 배어있는 옷이 나를 커다랗게 감쌌다. 이상한 안정감이 느껴졌다. 거실로 나가자 그는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꿀차 2잔이 놓여 있었다. 그 역시 젖은 옷을 갈아입은 상태였다. 이리 와서 앉아요. 나는 쭈뼛거리며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는 내게 따뜻한 찻잔을 건넸다.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다. 나는 말없이 차를 마셨다. 온몸으로 온기가 퍼져나갔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왜 도망쳤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그저 내가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그의 침묵과 따뜻한 꿀차와 이 안전한 공간의 온기가 마침내 내 안의 마지막 둑을 무너뜨렸다.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다. 하지만 이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 앞에서 제대로 울어보지 못했던 서름. 아버지에게서 버려졌던 순간의 공포. 이은서로 살아야 했던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내 존재가 지워진다는 절망감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격렬한 울음이 되어 터져 나왔다. 그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그의 단단한 가슴팍이 나의 모든 슬픔을 받아주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달래려 하거나 울음을 그치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내 등이 가늘게 떨릴 때마다 부서질세라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나를 안아주었다. 괜찮다고 여기에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울었을까. 격렬했던 울음이 잦아들고 나는 지쳐서 그의 품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창밖의 빗소리와 우리의 숨소리만이 거실의 정적을 채웠다. 그가 천천히 몸을 떼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붉어진 내 눈가와 젖은 뺨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깃털처럼 조심스러웠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걱정과 연민,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공기 중에 떠다니던 위로는 어느새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단순한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남자와 여자로서의 끌림,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영혼들의 교감. 그가 천천히 얼굴을 숙였다. 그의 얼굴이 다가오는 순간 내 몸은 기억이 새겨진 대로 반응했다. 나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고 눈을 질끈 감았다. 거친 숨소리 고통, 굴욕감. 과거의 망령들이 나를 덮치려 했다. 나의 미세한 반응을 알아차린 그가 멈칫했다. 그는 내 입술 바로 앞에서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를 유지한 채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나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기다려주었다. 그의 눈은 이렇게 묻고 있었다. 그래도 괜찮겠어 라고. 선택권을 온전히 내게 넘겨주는 그의 배려에 나를 올가매던 공포의 사슬이 느슨해졌다. 나는 아주 천천히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동의를 확인한 그의 입술이 마침내 내 입술에 내려앉았다. 그것은 키스가 아니었다. 기도에 가까웠다. 격렬하지도 탐욕스럽지도 않았다. 그저 부드럽게 닿았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나의 모든 공포와 불안을 잠재우려는 듯한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키스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입술을 통해 그의 진심이, 그의 존중이, 그의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내게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었다. 괜찮은지, 정말로 괜찮은지 나는 그의 목에 조심스럽게 팔을 둘렀다. 그것이 나의 대답이었다. 나의 행동에 용기를 얻은 듯
그의 키스가 조금씩 깊어졌다. 그는 나를 안아 일으켜 침실로 향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세공품을 다루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침대에 눕히고 나의 옷을 벗기는 대신 그저 내 옆에 누워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나의 뺨과 이마 눈꺼풀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손이 내 팔을, 어깨를, 등을 아주 느리게 쓸어내렸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굳어있던 나의 세포들이 하나씩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나의 몸은 고통과 수치심의 저장소였다. 하지만 그의 손길 아래에서 나의 몸은 비로소 나의 것이 되어갔다. 이것은 빼앗기는 행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공유하는 경험이었다. 그는 나의 몸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대화하고 있었다. 나의 반응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나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기쁨과 안도를 내비쳤다. 그와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나는 아픔 대신 충만함을 느꼈다.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은 그의 온기이자 내가 살아있다는 강렬한 실감이었다. 오랫동안 분리되었던 나의 정신과 육체가 그의 안에서 비로소 하나로 합쳐졌다. 그것은 쾌락을 넘어선 구원이었다. 창밖에 빗줄기가 어느새 멎어 있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일정하고 평온한 소리.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소리. 그의 품 안에서 나는 비로소 온전해졌다. 이 밤 나는 그에게서 몸과 마음을 치유받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다. 하지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내 옆에는 그가 잠들어 있었고 그의 팔은 나를 보호하듯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 위로 부서졌다. 잠든 그의 모습은 평소의 냉철한 CEO와는 거리가 멀었다. 무방비하고 평온해 보였다. 나는 처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악몽도 식은땀도 없었다. 그저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내게 전해지는 따뜻한 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가 잠에서 깨어 나를 발견했을 때 그의 눈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잘 잤어요 라고 물었다. 그 평범한 한마디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위로처럼 들렸다. 나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지난밤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그 어떤 언어보다 깊은 대화를 나누었으니까 아무도 내가 밤새 저택을 비웠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되었다. 그는 나를 저택 근처에 한적한 곳에 내려주었다. 차에서 내리기 전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오늘 오후에 서재에서 보기로 한 서류들 잊지 말아요. 그의 눈이 의미심장하게 빛났다. 그것은 우리만의 암호였다. 서류 검토는 핑계일 뿐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기 위한 약속.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차가 떠나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택으로 향했다. 심장이 비밀스러운 기대로 두근거렸다. 그날 이후 우리의 비밀스러운 연애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훔친 시간들로 이루어진 달콤하고도 아슬아슬한 나날들이었다. 그의 공식적인 방문은 내게 주어진 수업이었지만 이제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는 서재 문을 잠그고 서류 더미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서로의 입술을 탐했다. 그의 사무실에서의 경영회의는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서 나누는 뜨거운 키스로 변했다. 그는 내게 새로운 세상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경영이나 사교술이 아니었다. 그는 내게 내 몸을 사랑하는 법을, 쾌락을 느끼는 법을, 그리고 욕망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즐거움을 표현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줄도 알게 되었다. 그는 언제나 나의 반응에 귀 기울였고 나의 쾌락을 자신의 것처럼 기뻐했다. 우리의 정사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화이자 치유였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의식이었다. 나의 변화는 나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그 변화는 숨길 수 없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내가 웃기 시작했다고 수군거렸다. 훈련된 미소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 나는 더 이상 검은색과 회색의 무채색 옷만 고집하지 않았다. 밝은 색의 옷을 입고 내 마음에 드는 액세서리를 골랐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이은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금씩 빛을 찾아가는 한서연이 되어가고 있었다. 가장 놀란 것은 아버지였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았다. 나는 태양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했고 때로는 조심스럽게 내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놀라면서도 내심 기뻐하는 눈치였다. 그가 원했던 완벽한 상속녀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나를 변화시킨 것이 그의 값비싼 교육이 아니라 그가 가장 신뢰하는 한 남자의 사랑이라는 것을. 어느 주말 그는 나를 차에 태우고 예전에 내가 살던 동네로 향했다. 거대한 건설용 가림막이 쳐진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다. 포클레인이 낡은 건물들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내 존재가 지워지는 것 같아 절망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먼지 날리는 풍경을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저기 2층 창문, 저기가 내 방이었어요. 나는 그에게 이은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배고팠던 이야기, 외로웠던 이야기가 아니었다. 옥상에서 몰래 키우던 작은 토마토 화분 이야기, 옆집 할머니가 가끔 나눠주시던 겉절이, 김치 이야기. 나의 과거는 더 이상 지워버리고 싶은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의 나를 만든 나의 소중한 일부였다. 그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며 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나의 과거까지도 사랑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 달콤한 행복의 이면에는 언제나 쓰고 차가운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를 경계해야 했다. 사람들 앞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했고 서로를 부르는 호칭도 조심해야 했다. 몰래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주 잠깐 스치는 눈빛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애정 표현의 전부일 때도 많았다. 특히 나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아버지는 강지훈을 아들처럼 여겼다. 그에게 회사의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심지어 하나뿐인 딸의 미래까지 맡겼다. 만약 아버지가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된다면 그는 분명 배신감에 치를 떨 것이다. 딸에게 그리고 아들처럼 믿었던 남자에게 동시에 배신당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불쑥 찾아와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도 그랬다. 그의 아파트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낸 후 그는 평소처럼 나를 저택 근처에 내려주었다. 우리가 헤어지기 전 그는 아쉬운 듯 내게 짧게 입을 맞추었다. 내일 봐요.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저택의 거대한 정문이 보였다. 내가 정문으로 다가서는 순간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와 문 안으로 사라졌다. 아버지의 차였다. 예상보다 일찍 귀가하신 것이었다.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만약 내가 1분만 늦었더라면, 만약 아버지가 차창 밖으로 나를 보았더라면.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간 위험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담벼락에 몸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우리의 달콤한 비밀 위로 날카롭고 서늘한 파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폭풍은 가장 고요한 순간에 찾아왔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그와 몰래 통화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주말에 있을 작은 여행에 대해 속삭였다. 그의 별장이 있는 한적한 바닷가 마을. 그곳에서는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터였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이 거짓된 세상에서 그는 나의 유일한 진실이었다. 보고 싶어요. 나의 말에 그가 나직이 웃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미소가 그려지는 듯했다. 나도 아주 많이. 이제 그만 자요. 꿈에서 만납시다 우리. 전화를 전화를 끊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은 또 어떤 비밀스러운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때에 나는 몰랐다. 그 평온한 밤이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행복이었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거웠다. 식당으로 내려가자 사용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내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식탁 머리에는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의 앞에는 태블릿 PC 하나가 놓여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훑고 지나갔다. 앉아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내 쪽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인터넷 뉴스 기사 하나가 떠 있었다. 충격 단독 태양그룹의 신데렐라 후견인 강지훈 전무와 심야의 밀회 포착. 제목 아래로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이어졌다. 흐릿한 파파라치 사진들이었지만 사진 속 인물은 명백히 나와 그였다. 늦은 밤 그의 차 안에서 입을 맞추는 사진. 새벽녘 내가 그의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사진. 저택 근처에서 그가 나를 내려주던 사진까지. 우리의 가장 은밀하고 소중했던 순간들이 더럽고 추잡한 가십이 되어 온 세상에 까발려져 있었다. 기사 내용은 더욱 악의적이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상속녀를 유혹한 야심가 부의, 후견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관계, 태양그룹을 손에 넣기 위한 계획적인 접근. 우리의 사랑은 그의 야망과 나의 어리석음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이게 다 뭐냐? 아버지가 냅다 소리를 질렀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온갖 최고 선생들을 붙여주고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고작 한다는 짓이 이런 거냐. 저딴 놈한테 놀아나서 집안 망신을 시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예요. 강 전무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 아버지는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네가 사랑을 알아 아무것도 모르던 널 꿰어서 우리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이지. 역시 근본은 어쩔 수 없는 건가. 천박한 내 어미를 똑 닮아서 남자한테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의 마지막 말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나의 과거, 나의 어머니까지 모욕하는 그의 말에 나는 이성을 잃었다.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뭘 아세요? 아버지는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고개가 돌아갔다. 왼쪽 뺨이 불에 댄 듯 뜨거웠다. 아버지가 나를 때린 것이었다. 25년 만에 만난 아버지가. 이 시간부로 넌 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어메다. 휴대폰 내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은 금지다. 그는 경호원들을 불러 나를 방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다. 나는 저항했지만 성인 남자들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다. 방에 갇히기 직전 나는 서재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치고 있었다. 당장 강지훈 그 자식 해임시켜 긴급 이사회 소집하고 업계에 전부 알려 저놈을 받아주는 곳은 태양그룹의 적이라는 걸 똑똑히 알려주라고. 방문이 쾅 하고 닫히고 밖에서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지훈 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나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나의 황금 세장은 이제 완벽한 감옥이 되었다. 며칠이 흘렀다. 나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방 안에서는 인터넷도 전화도 되지 않았다. 나를 감시하는 사용인은 내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강지훈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를 불쌍히 여긴 젊은 하녀 한 명이 몰래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번호를 눌렀다. 제발 제발 받아줘.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 음만이 흘러나왔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어. 몇 번이고 다시 걸었다. 결과는 같았다. 그는 번호를 바꾼 것이었다. 아버지의 압박에 못 이겨 나를 떠난 것이다. 그가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가 나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물러섰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저 이 끔찍한 스캔들 속에서 그마저도 나를 버렸다는 절망감만이 나를 덮쳤다. 달콤했던 우리의 비밀은 끝났다. 남은 것은 세상의 조롱과 차가운 배신감, 그리고 뼈아픈 상실감뿐이었다. 다시 나는 세상의 혼자가 되었다. 감옥 같은 방 안에서의 며칠은 지옥과도 같았다. 절망이 나를 집어삼켰다. 강지훈마저 나를 버렸다는 생각에, 세상에 다시 혼자 남겨졌다는 공포에 나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나는 다시 어둡고 축축한 골방에 갇힌 이은서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무언가 달라졌다. 며칠을 울다 지쳐 텅 빈 눈으로 거울을 보았을 때였다. 거울 속에는 겁에 질린 소녀가 있었지만 그 뒤에는 다른 얼굴이 겹쳐 보였다. 강지훈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안온한 잠을 자던 얼굴. 그의 농담에 진심으로 웃음 짓던 얼굴. 사랑해요 라고 속삭이며 기쁨에 떨던 여자의 얼굴. 그는 나를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가 내게 보여준 사랑과 존중은 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내게 힘을 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힘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강인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생존자였다. 그 깨달음이 섬광처럼 내 머리를 스치는 순간 문틈으로 편지 한 통이 들어왔다. 나를 감시하던 하녀가 몰래 넣어준 것이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편지지에 적힌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었다. 오랜만이구나 조카딸. 그것은 내 과거의 악몽. 그 자체 나의 외삼촌에게서 온 편지였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나를 잠시 맡았다가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남자. 요즘 신문에 네가 자주 나오더구나. 아주 유명 인사가 됐어. 그런데 기자들이 아직 모르는 이야기가 많을 텐데, 예를 들면 네가 아주 어렸을 때 밤마다 네 방에 누가 찾아갔었는지 같은. 편지를 든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는 돈을 요구했다. 자신의 입을 막고 싶으면 거액을 준비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태양그룹의 상속녀가 얼마나 더러운 과거를 가졌는지 온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순간 숨이 막혔다. 예전의 나라면 공포에 질려 그의 요구대로 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까봐 두려워하며 그의 노예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분노가 두려움을 집어삼켰다. 저 남자가 또다시 나를 통제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나의 과거를 무기 삼아 나를 영원히 침묵시키려는 저 악마에게 무릎 꿇을 수는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숨지도 않기로. 이번에는 내가 먼저 싸움을 걸기로. 나는 나를 도와주었던 젊은 하녀에게 부탁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의 유일한 동맹이 되어주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외삼촌에게 연락을 취해 돈을 주겠다며 만날 약속을 잡았다. 약속 전날 밤 하녀가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누군가 내게 전해달라며 맡겼다는 것이었다. 상자 안에는 최신형 소형 녹음기와 간단한 메모가 들어있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익숙한 필체. 강지훈이었다. 그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나를 믿어주고 있었다. 이 짧은 메모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이제 눈물 흘릴 시간은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약속 장소인 한적한 호텔 카페로 향했다. 나는 하녀의 도움을 받아 감시를 뚫고 저택을 빠져나왔다. 오랜만에 보는 외삼촌의 얼굴은 세월과 탐욕에 찌들어 역겹게 번들거렸다. 그는 나를 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돈은 가져왔겠지. 그 전에 확실히 해둘 게 있어요. 나는 재킷 주머니 속 녹음기 버튼이 제대로 눌렸는지 확인하며 최대한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가 뭘 가지고 날 협박하는 건지 내 귀로 직접 듣고 싶어서요. 그는 의심 없이 의기양양하게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그가 어떻게 나를 학대했는지, 그 기억이 나를 얼마나 괴롭힐지 잘 안다고. 그는 모든 것을 낄낄거리며 말했다. 나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참으며 그의 모든 말을 녹음했다. 하지만 나는 그 녹음 파일을 들고 경찰서나 아버지에게 가지 않았다. 대신 태양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 그 회의실로 향했다. 나의 스캔들 때문에 열린 회의였다. 내가 예고 없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아버지는 경악하며 내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회의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갔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제 스캔들에 대해 해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나는 회의실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나의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오늘 제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5년간 저는 두려움과 침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찾은 이곳에서도 저는 여전히 조용히 순종적으로 살기를 강요받았습니다. 제 과거는 수치스러운 비밀이 되어야 했고 제 사랑은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는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아버지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 있었다. 하지만 제 과거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제 사랑은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제가 스스로 내린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를 침묵시키려 했던 것은 세상의 시선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제 과거를 무기 삼아 저를 영원히 침묵시키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에는 외삼촌의 추악하고 역겨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신의 범죄를 자랑처럼 떠들어대는 목소리.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사들은 충격과 혐오감에 얼굴이 굳었고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창백해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딸이 어떤 지옥을 견뎌왔는지 마주하고 있었다. 녹음이 끝나자 나는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피해자로 숨지도 않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을, 제 사랑을, 제 목소리를 제 스스로 지켜낼 것입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걸었다. 이 선언의 끝이 파멸일지 구원일지는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더 이상 그 누구의 인형도 피해자도 아니었다. 나는 내 이야기의 주인이었다. 황금 세 장의 문은 마침내 내 손으로 열렸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폭풍 같았던 스캔들은
새로운 스캔들에 묻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다. 세상은 언제나처럼 빠르게 돌아갔고 그 안에서 나 또한 나의 시간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날 이사회 회의실을 나온 직후 나는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독립했다. 그는 내게 용서를 구했지만 나는 그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대신 그의 죄책감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었다. 우리는 부모와 자식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기에 너무 먼 길을 돌아왔지만 비로소 한 명의 어른으로서 서로를 마주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태양그룹의 상속권을 포함한 모든 것을 거절했다. 대신 나는 나의 상처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재단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만을 받았다. 나는 더 이상 거대한 저택에 살지 않았다.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얻은 작은 스튜디오는 햇살이 잘 들어왔고 내가 직접 고른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치유를 위한 예술재단을 설립했다. 과거에 나와 같은 아이들 말로 상처를 표현하지 못하는 이들이 미술과 음악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었다. 흙을 만지고 물감을 섞고 서툰 멜로디를 연주하는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치유하고 있었다. 외삼촌은 구속되었다. 내가 제출한 녹취록은 명백한 증거가 되었고 여론은 내게 등을 돌렸던 것과 똑같은 속도로 그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아버지는 그룹의 모든 힘을 동원해 그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만들었다. 그것은 그가 내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속죄였다. 강지훈에 대한 소식은 간간히 신문 경제면을 통해 들려왔다. 그는 태양그룹을 나온 뒤 자신만의 작은 투자 회사를 차렸다.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지만 그의 능력은 진짜였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업계에서 주목받는 신성으로 떠올랐다. 그는 나와의 스캔들을 자신의 힘으로 정면 돌파하고 있었다. 우리는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그가 내게 주는 배려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온전히 나 자신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 두 발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가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을. 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오후였다. 재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손에 흙을 묻혀가며 도자기를 빚고 있을 때였다. 흙의 차갑고 부드러운 감촉에 집중하고 있는데 입구 쪽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가 서 있었다. 1년 전과 똑같은 모습. 아니, 조금 더 단단하고 깊어진 눈빛으로. 그는 소란스러운 아이들 사이에서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물레 돌아가는 소리도 아득하게 멀어졌다.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재단의 작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결코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만 가지의 말을 담고 있는 듯한 충만한 침묵이었다. 잘 지냈어요. 먼저 입을 연 것은 그였다. 네. 지훈 씨는요. 보다시피 그는 멋쩍게 웃으며 자신의 조금은 낡은 슈트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그를 따라 작게 웃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해가 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이 그의 얼굴을 물들였다. 자랑스러워요, 서연 씨. 그가 문득 말했다.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당신이, 그리고 당신 자신을 구해낸 당신이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나를 믿어줘서. 나의 말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었지.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거나 미래를 약속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우리의 사랑은 이미 수많은 폭풍우를 견뎌내고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은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조용히 스며든 따뜻한 온기였다. 그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커피 마실래요? 저기 길 건너에 작은 카페가 생겼던데. 그의 제안은 비밀스러운 밀회가 아닌
평범한 연인들의 평범한 데이트 신청이었다. 나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우리는 손을 잡고 해질녘의 거리를 걸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그저 보통의 연인이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내 몸과 마음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들은 희미한 흉터로 남아 비가 오는 날이면 여전히 나를 조금씩 쑤시게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괜찮았다. 행복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흉터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행복은 동화 같은 완벽한 결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마주 잡은 손의 온기에,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눈을 뜰 수 있다는 조용한 감사함에 있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다. 나는 내 옆에서 걷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연인. 그리고 나를 나 자신으로 살게 해준 사람.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마침내 찾아온 고요하고 눈부신 아침처럼